또 계속 소송을 걸어서 입주를 하더라도 내 아파트에 내 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플러스 멱살을 잡죠. 멱살. 이걸로 시작해서 소송과 멱살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 옥수동이라든지 마포 일부, 그 다음에 흑석동 같이 이렇게 주거타운 위주로 형성된 지역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낸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기사와 또 하나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되면서 오피스텔 투자 가치가 낮아졌다. 조심해라 라는 기사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위험도를 하나씩 이제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오늘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논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다. 내 집 마련 꿈 산산조각. 우리가 이제 보통 재테크를 하면은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산산조각 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비업계에서 곧 대형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이제 사업 진행 단계인데 뭐 조합은 모집을 하고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알려보려면 지역주택조합과 좀 재개발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완전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재개발, A라는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이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조합은 뭐냐? 이 재개발을 하는 주체예요, 주체. 그래서 이 주민들이 여기다 아파트를 짓고 남는 아파트는 파는 거죠, 일반 분양. 이렇게 해서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자, A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지역인데 여기 주민들이 모여 살아요. 그럼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조합은 별개예요. 밖에서 이제 조합을 만듭니다. 20명 이상이 모여서 이 C라는 조합을 만들어요. 그럼 이 조합이 이 주민들한테 타진을 해요. 자, 나 당신네 집을 매수해서 여기다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저한테 매도할래요? 팔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팔 이유가 없죠. 주민들이 조합이니까 여기는 토지 확보가 시작할 때부터 100%를 만들고 하는 거죠. 근데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은 내 땅이 아니죠. 주민하고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 확보율이 제로인 거죠. 제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을 잘 하려 그러면 이 토지 매입을 95% 이상을 매입을 해야지 진행이 제대로 가능하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 확보가 100%가 됐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만 되면은 모든 사업을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제로인 상태에서 이 95%의 토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매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PF라는 걸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단독주택을 300개를 구입한다고 보자고 여기서. 그러면 총 6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PF 이자 6천억에 대한 내가 융자를 받아서 지불을 하는 거니까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그럼 6천억에 대한 이자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보통 2%대에서 3%대잖아요. 이 PF 이자는 보통 10%대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6천억을 빌렸을 때 600억이란 이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확보가 그래서 95%가 되면 다행인데 왜 95%가 되면 나머지 5%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토지 확보가 93%를 매입을 했어요. 이때까지 6천억이 나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7%의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7%는 수용을 못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동안만 버티면은 매달 1200억을 내야 되고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안 팔고 버티면 3000억이란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합, 이 돈을 누가 내냐? 이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 300명이라고 한다면 자 3천억이나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한 사람당 10억의 이자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 더군다나 아무리 토지 매입을 99%까지 매입을 하더라도 1%의 알박이가 있죠. 알박이가 버텨.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재판을 거쳐야 돼. 재판을. 그럼 이 재판이 짧게 끝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약간
전문가처럼 버틴다면 막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막 집 뭐 이사 안 나가고 뭐 버티기도 하고 하다 보면 1년만 지나도 이자가 600억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재판을 안 가고 이 사람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한테 합의를 해서 돈을 내주는 거죠. 뭐 20억짜리를 60억을 내주더라도 600억 이자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왜 우리 성수동 한강변에 예전에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차 타고 지나갈 때 모든 집이 다 허물어졌는데 세 가구가 그냥 가운데 남아 있었죠. 이렇게 단독주택 세 가구가 끝까지 이 사람들이 안 가고 버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내보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거죠.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다 허물었는데 집이 한 5가구 남아 있어, 10가구 남아 있어. 이게 전부 다 지역주택 조합에서 기존의 주민들 이 97%, 99%를 매입했는데 나머지 1% 사람들이 안 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버티는 동안 뭐가 발생할까요? 큰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이자를 다 조합들이 내니까 처음에 조합들한테 내 아파트를 4억에 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10억이란 돈이 더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다 10억을 더 내니까 실제로는 14억이란 돈을 내는 거죠. 근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에요. 그러면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자를 많이 내니까 조합들이 와서 멱살을 잡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돈을 가지고. 또는 총무가 도망을 가버려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약간 투명하지 못해. 주민들이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투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딴 데다 쓸데없는 데 써버렸어.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지역주택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하고 재개발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구분하셔야 돼. 전혀 다릅니다. 지역주택하고 재개발은. 그러니까 지역주택 조합을 재개발하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일단 조합원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란 재개발 지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주택 조합은 아까 C라고 하는 조합이 어디 있다 그랬죠? 바로 바깥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 50% 이상. 여기 A란 지역이 토지 사용권 50% 이상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여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사용권 80%,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도장을 받는 거, 도장. A란 지역 주민들한테 80% 이상 동의를 받고 이 중에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면 되죠. 내가 땅을 사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기간,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95% 이상을 사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보통 길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자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토지를 살려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하더라도 착공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오래 걸리는 데는 10년까지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 10년 동안의 이 이자는 누가 낼까요? 바로 조합원들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4억의 아파트를 받더라도 추가 부담금이 뭐 6억, 뭐 10억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착공순으로 이어지는데 착공이 되더라도 착공 후에 내가 입주를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소송 과정에서 불법이 생겼다면 또 계속 소송을 걸어서 입주를 하더라도 내 아파트에 내 토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이 소송과 플러스 멱살을 잡죠. 멱살. 이걸로 시작해서 소송과 멱살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절대 지역주택조합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식구들도 절대 못합니다. 왜?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거든요. 못하게. 그래서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이제 충북입니다. 충북, 청주. 2016년 홍보관을 열고 2019년 입주 예정이다라고 하고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확약서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뭐냐? 계약서에 이 금액을 뭐 아파트를 4억에 썼더라도 나중에 더 비용이 발생하면 더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주택 조합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조언을 하면은 이 문구를 없애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구를 없애도 큰 의미가 없는 게 비용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걸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도망가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다 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 근데 이거라도 그래도 유지가 되면 되는데 이 지역주택 조합은 조금 조금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조합에서. 충주에서 도망간 사람이 있고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확보율을 속여서 돈을 받았어요. 조합 명목으로 60억도 받고 600억 원도 받았죠. 근데 토지 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의 토지가 확보가 안 되면은 아예 소송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돈 600억, 660억을 지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합이 없어지면, 법인이 없어지면 사람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택 조합 이게 함부로 가입을 해도 안 된다. 그리고 토지 확보율을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이 A라는 지역을 가셔가지고 이 공인중개사들 있죠.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또 주민들한테 또는 뭐 통장한테 물어봐서 토지가 과연 지역주택 조합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면,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라는.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오피스텔 수익률 11개월째 정체다. 하반기 하락이 예고된다. 자,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6개월 연속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뭐 서울 같은 경우 하반기에 가격이 뛰었어요. 이렇게 2021년도에 오피스텔 가격. 근데 이제 월세가 조금 더 뛰어줬어야 되는데 월세도 비슷하게 이렇게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같기 때문에 수익률이 유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째 동일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아무래도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월세가 싸지는 거죠.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월세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오피스텔에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분양가가 좀 뛰니까 수익률이 조금 악화될 거라는 기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인데 2020년 12월 달에 4.7%인데 2021년 5월 달에 4.7%예요. 수익률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는 월세가 좀 뛰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근데 오피스텔은 큰 변함없이 이렇게 쭉 왔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건물로 분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래서 토지비하고 건물비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파트를 먼저 살펴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신축입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토지비가 4, 건물비가 1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뭐 예를 들어 15억이다라고 한다면, 자, 토지비는 한 12억 정도를 보면 되고, 건물비는 한 3억 정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 건물 짓는 비는 4억 5천 정도 들어가겠지만, 비율로 나눴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억 대 약 3억 정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매년 토지비는요, 5%씩 뛴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5%. 물가 상승 때문에. 건물은 점점 낡아지죠. 그러니까 매년 마이너스 3%씩 감가상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12억에 0.05를 곱하니까 매년 6천만 원이 뛰는 거예요. 토지는. 그죠? 가만히 깔고 있어도 토지 가격이 뛰어요. 한 번에 뛰진 않아요. 몰아서 한 번에 뛰는 경우도 있고, 뭐 10년 동안 안 뛰다가 10년 한 번에 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것이 매년 이런 뛸 수 있는 가치는 매년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건물은요, 매년 3%씩 마이너스 3%씩 감가상각돼요. 그러니까 매년 마이너스 90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 5,100만 원이 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죠.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자, 아파트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더 많이 뛸 거고,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처럼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을 투자하는 게, 뭐 경기도나 지방처럼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보다는 더 많이 뛸 가능성, 물가 상승이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는 이렇게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 이제 토지비하고 건물비로 오피스텔은 나눠지는데, 자, 일반적인 신축 서울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토지가 40%, 건물이 보통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축 오피스텔 가격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한다면 토지는 2억 정도를 차지하고 건물은 3억 정도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5%의 물가 상승, 마이너스 3%의 감가상각 계산하니까 토지는 매년 1,000만 원씩 뛰고 건물은 매년 900만 원씩 마이너스 된다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매년 100만 원 정도가 뛰는 거죠. 물론 여기에 곱하기 알파는 있어요. 이건 이제 물가 상승에 돈이 더 많이 풀린 시기하고 돈이 더 안 풀린 시기.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100만 원보다는 실제로는 더 많이 뛰지만 신축 그냥 평범한 서울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축 오피스텔이 강남으로 가게 되면 조금 달라요. 강남은. 왜? 이 건축비가 제가 6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평범한 건데 자, 그래서 강남은 강남의 오피스텔을 짓건 또는 뭐 강북의 오피스텔을 짓건 경기도의 오피스텔을 짓건 들어가는 공사비는 똑같아요. 물론 이제 강남은 조금 럭셔리하게 지면은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건 건물값이 뛰니까. 그래서 그대로 건축비는 3억이에요. 그러면 강남의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10억이라고 한다면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억이니까 나머지는 토지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7억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토지비는 제가 매년 5%씩 뛴다고 했어요. 건축비는 마이너스 3%로 감가상각된다고 했습니다. 뭐 여기에 이 7억에는 시행 비용도 들어가고 건축주의 뭐 마진도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지만 이 마진은 토지비하고 건축비에 똑같이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비도 마찬가지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은 알 수가 없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만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자, 강남의 오피스텔은 땅값은 매년 플러스 3,500만 원씩 뛰는데 건축비는 똑같아요. 강북하고 일반 서울의 평균 오피스텔하고 똑같이 매년 9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실제로 2,600만 원이 매년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곱하기 이제 알파가 되겠죠. 이 부분이 강남의 오피스텔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로 뭐 서울의 평균 오피스텔들이 매년 100만 원이 뛰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뛰겠죠. 그리고 강남의 오피스텔이 매년 2,600만 원이 뛰겠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적게 뛰겠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알 수 있는 거는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뛸 확률이 훨씬 더 높다. 토지 가격이 저렴한 지역일수록 뛸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의 토지를 투자해야겠어요? 서울의 토지를 투자하겠어요? 경기도보다는 서울의 땅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경기도보다는 서울 쪽을 투자하셔야 되고, 자, 서울에서도 강북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강남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린다면 첫 번째, 만약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토지 가격이 비싸거나 비싸도 돼요. 아니면 토지 가격이 많이 뛰는 지역, 많이 뛰는 지역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다. 그럼 뭐 강남이라든지 뭐 여의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안전한 거고, 토지 가격이 많이 뛰는 지역, 뭐 용산 같은 지역 많이 뛰죠. 그래서 이런 지역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이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업무타운 내에 있어야 돼요. 업무타운 내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토지는 이게 원가, 제가 아까 이 토지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거는 바로 원가 산정을 했어요. 근데 원가 산정도 있지만 수익률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뛰면서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뛰는 지역은요, 외곽이라든지 뭐 강북이라든지 서울의 외곽 또 경기도 지역은 월세가 잘 안 뜁니다. 어느 지역이 많이 뛰냐? 대규모 업무타운이 몰린 지역은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몰리면 그때 한 번에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업무타운도 그냥 업무타운이 아닌 바로 대규모 업무타운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친다면 도심과, 그죠? 여의도,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에 강남, 바로 이렇게 이 사이에 해당되는 지역들 내에만 투자하는 게 좋고,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 옥수동이라든지 마포 일부, 그 다음에 흑석동 같이 이렇게 주거타운 위주로 형성된 지역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업무타운 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도심 내, 여의도 내, 그 다음에 강남 내, 그 다음에 용산 내, 요 지역만 찾아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오피스텔도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를 생각보다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사를 이제 계속 살펴보면 서울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4.33%, 경기도는 3개월째 4.78%. 그러니까 서울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자, 인천의 경우는 수익률이 5.15%입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세 차이보다는 아무래도 매매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익률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 울산 두 지역은 5.4%, 4.28%입니다. 자, 부산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5.26%, 훨씬 더 높죠. 거기에다 광주와 대전,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이 없는 지역은 오히려 수익률이 6.21%,
6.94%를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들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광주와 대전을 투자하실 건 아니죠. 그죠? 그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서울의 오피스텔 투자 가치가 낮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 이득이 많이 생기는 지역, 자본 이득이 많이 생기는 지역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월세가 좀 저렴해요. 그리고 자본 이득, 기초 오피스텔 가격 자체가 뛰기가 힘든 지역은 월세로 모든 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높게 형성이 되는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과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 등 일부 지역 월 임대료는 상승 중이고 매물도 부족해 입지와 건축 연도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률이 더 낮아지더라도 역세권하고 업무타운 인근 오피스텔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뭐 전문가의 의견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피스텔 투자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만 선택한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왜냐면 워낙 그 갭 투자, 갭이 작기 때문에 갭으로 생각하고 지금 취득세도 여러 가지 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택보다는 오피스텔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자, 오피스텔 대신 그냥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지 오피스텔도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알람 설정도 같이 해 주십시오. 자, 3종 세트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